남편은 출장 중이고 저는 홀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가 전화로 돈이 부족하다며 2천만 원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막 송금하려던 순간 신우이의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그의 모든 가족이 제주도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송금 화면을 끄고 한 가지 일을 처리했고 남편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그는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초음파 사진이 든 서류를 꽉 쥔 채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은 온통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벌써 34주, 아기가 뱃속에서 부드럽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마치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그랗게 솟아오른 배를 쓰다듬자 마음속 서러움이 다시금 밀려왔습니다. 김민주는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일주일 제주도 출장을 보냈다고.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놓치면 연말 보너스는 물 건너간다고요. 서연아, 미안해. 혼자 둬서. 돌아오면 당신이랑 우리 아기한테 최고로 좋은 것만 사줄게. 그는 집을 나서기 전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게 벌써 3일 전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내 사랑 민준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입을 떼기도 전에 저편에서 김민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빨리 내 계좌로 2천만 원만 보내줘. 급하게 쓸 데가 있어. 배경이 몹시 시끄러웠습니다.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와 희미하게 들려오는 신나는 음악 소리.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거래처에 급하게 돈을 좀 줘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해서 프로젝트가 막혔어. 빨리 지금 바로 보내줘. 계좌번호 보낼게. 전화는 황급히 끊겼습니다. 곧이어 카카오톡으로 은행 계좌번호와 함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묻지 말고 지금 바로 송금해.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2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기를 위해 모아둔 교육 자금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김민준이 이렇게 다급하게 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목소리에 담긴 초조함은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분명 어려운 일을 겪고 있나 봐. 저는 뱃속 아기에게 속삭이며 모바일 뱅킹 앱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반쯤 입력했을 때 화면 상단에 인스타그램 세계심을 알림이 떴습니다. 김민아, 제 시누이이자 김민준의 여동생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제주도 성산 일출봉을 배경으로 찍은 셀카.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무시하고 넘기려 했지만 썸네일 속 그녀 옆에 있는 남자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제가 김민준에게 사준 하늘색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저는 송금 화면을 끄고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눌렀습니다. 9장의 사진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김민아는 커다란 밀짚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린 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는 인피니티 풀과 맞닿은 푸른 제주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상다리가 휘어질 듯한 해산물 만찬, 랍스터와 대게가 가득했습니다. 세 번째 사진, 김민아가 어떤 아주머니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새로 산 듯한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입이 귀에 걸릴 듯 웃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 시아버지가 와인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 수영장가에서 젊은 사람들이 물장구를 치며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진, 제 숨이 못 섰습니다. 김민준, 그가 제가 골라준 셔츠에 반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수영장 선베드에 누워 있었습니다. 선글라스가 얼굴의 반을 가렸지만 입가에 걸린 저 편안한 미소는 제가 똑똑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긴장을 풀었을 때만 짓는 표정이었죠. 김민아가 작은 우산이 꽂힌 칵테일을 그에게 건네고 있었고 그는 익숙하게 손을 뻗어 잔을 받았습니다.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 가족총 출동, 제주도, 호캉스, 오빠 찬스, 풀코스, VIP 대접.
오빠 사랑해. 하트 뿅뿅. 개시 시간은 10분 전. 위치는 제주 신라 호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의 불빛이 눈을 찔렀고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병원 복도의 소음, 번호를 부르는 안내방송, 다른 산모들의 속삭임이 모두 희미한 배경음처럼 멀어졌습니다. 오직 심장만이 가슴속에서 쿵, 쿵 무겁게 울리며 갈비뼈를 아프게 짓눌렀습니다. 출장, 긴급 프로젝트, 돈 부족. 저는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등받이에 한기가 얇은 옷을 뚫고 스며들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기는 제 감정을 느꼈는지 불안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기를 달래는 건지 제 자신을 위로하는 건지 모를 말을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 다시 모바일 뱅킹 앱을 켰습니다. 김민준이 보낸 계좌번호가 대화창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2천만 원? 그는 급히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앱을 끄고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최지우 변호사, 제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이혼소송 전문으로 날리는 무서운 친구입니다. 전화를 걸자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연결되었습니다. 서연아, 웬일이야? 이 시간에? 검진 끝났어? 최지우의 목소리는 칼 같았습니다. 지우야.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김민준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 최근 3개월 거래 내역 전부 조회해줘. 그리고 그가 말한 제주도 긴급 프로젝트, 출장 기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아봐줘. 전화기 너머로 2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주도로 프로젝트 때문에 출장 갔다고 했어. 지금 급하게 거래처에 줄 돈 2천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고 저는 멀리 보이는 진료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내밀어 다음 번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10분 전에 올린 인스타를 보니까 시댁 식구 전부 시부모님, 신우이, 그리고 김민준까지 제주도 리조트 수영장에서 술 마시고 있더라. 최지우가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계좌번호 보내. 거래 내역은 내가 아는 라인 통해서 알아볼게. 출장 기록은 더 간단해. 걔네 회사 재무팀에 내 후배가 있어. 너 지금 어디야? 안전해? 병원. 막 검진 끝내고 집에 가려고. 집에 가지 마. 최지우의 목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친정으로 가. 아니면 우리 집으로 와. 김민준이 진짜로 온 가족이 짜고 네 돈 뜯어서 휴가 갈 정도면 그 인간 속은 시커멓게 썩은 거야. 너 지금 배도 많이 불렀는데 혼자 그 인간 상대하면 안 돼. 돈 보내는 건 어떻게든 시간 끌어. 내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바로 연락할게. 알았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2개만 준비해줘. 하나는 부부 재산 보전 신청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병원의 하얀 천장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이혼합의서.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나와 다음 산모를 불렀습니다.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고 힘들지 않아? 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 뜨거운 기운을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3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 김미나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위치 정보, 게시 시간까지 전부 캡처해서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둘째, 김민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돈은 보내줄 수 있어. 하지만 2천만 원은 큰 돈이니까 프로젝트 계약서랑 거래처에 돈을 줘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 그리고 현금을 요구했다는 증빙 서류를 먼저 보내줘. 그리고 왜 회사 법인 계좌가 아니라 당신 개인 돈으로 이렇게 큰 금액을 처리해야 하는지도 설명해주고. 셋째, 캡처한 사진을 엄마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엄마, 만약 오늘 밤 내가 엄마한테 연락 없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줘.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자 아기가 다시 한번 발길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힘찼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걱정 마. 엄마가 있잖아. 병원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강남역에서 제일 큰 로펌으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준의 답장이었습니다. 박서연,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날 못 믿어? 계약서는 회사 기밀인데 어떻게 함부로 보내? 거래처에서는 계속 재촉하는데 일단 보내주면 안 돼? 내가 네 남편인데 널 해치기라도 하겠어? 저는 그 글자들을 보며 4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었습니다. 서연아, 나 김민준. 평생 당신을 속이지 않을게.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당신을 믿으니까 더더욱 절차가 확실해야지. 아니면은 화상통화 걸어. 내가 거래처분 얼굴 보면서 직접 송금할게. 내조하는 셈 치고 인사도 드리고. 읽음 표시는 떴지만 상대방은 한참 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입력 중이라는 글자가 떴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꼬박 5분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톡을 끄고 인스타그램을 열어 새로 고침을 했습니다. 김민아의 가족 총출동 게시물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셨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기사님, 조금만 더 빨리 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좀 급해서요. 이 추악한 사기극을 찢어버리러 가는 길이 급했습니다. 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더러운 것들을 모두 치워버려야 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김민준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받았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 너머로 파도 소리와 오빠, 빨리 와, 사진 찍게 하는 김민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아직도 필요해? 제가 묻자 파도 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그가 조용한 곳으로 이동한 듯 했습니다. 너 미나 인스타 봤구나?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슨 인스타? 제가 되묻자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게 뭔데?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이 제주도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 힘들게 출장 업무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기 교육 자금을 깨서라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지.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민준아. 전화기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오고 싶어 하셔서 미나도 따라오고 그냥 같이 밥 한 끼 먹은 거야. 금방 일하러 돌아갈 거야. 그 2천만 원은 정말 급한 돈이야.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보너스가 5천만 원이야. 서연아, 날 믿어줘. 프로젝트 계약서 사진 찍어서 보내. 중요한 정보는 가려도 돼. 계약서만 확인하면 바로 송금할게. 제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습니다. 아니면 지금 화상통화 걸어. 당신이 일한다는 그 현장 좀 보게. 박서연.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가 다시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네 남편인데 그렇게 날 못 믿어? 응. 당신이 가족들이랑 제주도에서 휴가 즐기면서 나한테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2천만 원을 달라고 했을 때부터 더는 못 믿겠어. 저는 전화를 끊고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차가 로펌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유리로 된 건물 외벽이 눈부신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게임은 시작됐어. 그리고 넌 아마 모를 거야. 내 아내가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예전에는 내가 널 사랑해서 져줬을 뿐이야. 이제는 안 져줘. 최지우가 있는 로펌은 빌딩 3개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안내 데스크의 젊은 직원이 저를 보더니 제 부른 배에서 시선을 잠시 멈췄다가 이내 직업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셨나요? 최지우 변호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내선 전화가 연결되고 1분도 채 되지 않아 복도 끝에 짙은 색나무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최지우가 7cm 높이의 스틸레토 힐을 신고 빠르게 걸어 나왔습니다. 하얀 셔츠와 검은 정장 바지, 단정하게 자른 단발머리가 걸음걸이에 맞춰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는 쳐다보지도 않고 제게 곧장 다가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따라와. 그녀의 사무실은 넓었고 통유리창 밖으로 번화한 강남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앉아. 그녀는 소파를 가리키고는
캐비닛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뚜껑을 열어 제게 건넸습니다. 물부터 마셔. 얼굴이 허옇게 질렸어. 저는 정말이지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을 받아 2모금 마시자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정신이 조금 드는 듯 했습니다. 자료는 최지우가 제 맞은편에 앉으며 무릎 위에 놓인 노트북을 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김민아의 인스타그램 캡처, 백업 파일, 그리고 김민준과 나눈 대화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최지우는 화면을 넘기며 미간을 점점 더 찌푸렸습니다. 제가 김민준에게 계약서를 보내거나 화상통화를 요구한 부분을 보더니 그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제법인데 박서연, 사랑에 눈이 멀어서 정신까지 놓진 않았네. 그가 인스타 게시물을 지웠어. 그리고 답장도 더는 안 해. 도둑이 제 발 저린 거지. 최지우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창 몇 개를 띄웠습니다. 내 후배가 방금 메일 보냈어. 이거 봐. 그녀가 노트북을 돌려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김민준 회사의 내부 시스템 캡처본이 있었습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은 가려져 있었지만 핵심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는 김민준이 지난 금요일에 제출한 휴가 신청서였습니다. 사유, 집안일, 연차 5일 신청, 2월 12일. 승인 상태는 완료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행정부에서 전 부서에 보낸 공지였습니다. 최근 긴급 프로젝트 부재로 부서 워크숍은 여름으로 연기함. 제주도 출장은 애초에 없었어. 연차였어. 저는 연차라는 2글자를 되뇌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연차를 내고 가족들이랑 휴가를 가면서 나한테는 긴급 출장이라고 거짓말한 거야. 그게 다가 아니야. 최지우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김민준의 주거래 은행 3곳의 거래 내역이야. 특별한 경로로 입수했어. 여기 봐. 그녀가 화면에 거래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그의 월급 통장에서 매달 150만 원씩 다른 계좌로 이체됐어. 계좌주는 시어머니고 이체 메모는 생활비야. 그건 나도 알아. 시어머니 몸이 안 좋으셔서 매달 보약값이 필요하다고 했어. 하지만 같은 기간 시어머니 계좌에서는 매달 2건 이상의 고액 결제가 있었어. 피부 관리실, 금은방, 그리고 여행사에서. 지난달에는 380만 원이 결제됐는데 결제처는 제주 VIP 투어 국제 여행사야. 저는 그 기록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날짜는 1월 20일. 그날 김민주는 회사 야근이라며 늦게 귀가했고 제게 야식을 사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걸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거야. 우리 공동의 돈으로 가족여행을 준비하면서 나는 전혀 몰랐던 거고 저는 그가 시댁에 얼마를 주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효도라고 생각해서 막지 않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게 있어. 최지우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험계약서 스캔본이었습니다. 이건 내 시어머니가 작년 6월에 가입한 저축성 보험이야. 연 납입액일 0만 원. 납입자는 김민준, 수혜자는 김민아.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0만 원. 그래서 오늘 달라고 한 2천만 원 중 일부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 최지우가 노트북을 덮고 몸을 앞으로 숙여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잘 들어. 지금 슬퍼할 때가 아니야. 김민주는 체계적으로 너희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리고 있어. 효도나 가족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말이야. 네가 임신한 기간에 이런 짓을 하는 건 법적으로 너한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나 어떻게 해야 해? 첫째, 재산 보전 신청은 내가 이미 접수했어. 법원에서 빠르면 내일 결정이 나올 거야. 그의 모든 계좌가 동결될 거야. 둘째, 그녀가 서랍에서 서류 2개를 꺼냈습니다. 이혼합의서 초안이야. 읽어봐. 아이 양육권은 무조건 네가 가져와야 해. 그의 이런 행동은 기망 및 악의적인 재산 은닉에 해당해서 판사가 그에게 아이를 맡기지 않을 거야.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그의 명백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네가 더 많이 요구할 수 있어.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빽빽한 법률 용어들이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4년 전 우리가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도 이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때 최지우는 막 변호사가 되어 제가 드디어 시집 간다며 웃었습니다. 김민주는 제 어깨를 감싸 안고 말했습니다. 지우야, 걱정 마. 내가 서연이한테 정말 잘할게. 무슨 증거가 필요해? 저는 억지로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가 제주도 휴가 간 걸 속였다는 걸 인정하는 녹취나 서면 기록, 그리고 그 2천만 원의 용도. 만약 그 돈이 부부 공동생활이 아니라 그 자신이나 시댁을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더 좋아. 그리고 최지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제주도에 있는 건 확실해? 신우이 인스타에 구장 사진 다 올라왔어. 시부모님, 신우이, 사촌들까지 다 모였더라. 그거면 됐어. 최지우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 말은 지금 너희 집이 비어있다는 뜻이잖아. 저는 멍해졌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너희 집 열쇠 가지고 있지? 비상용으로. 가끔 청소 도와주신다고. 당장 가서 도어로 바꿔. 최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그리고 집에 가서 내 모든 귀중품, 신분증, 통장, 혼인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중요한 서류 전부 챙겨 우리 집이나 친정으로 가져와. 김민준이 네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면 선수 칠 가능성이 높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주는 제가 인스타그램을 본 것을 알고 2천만 원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어떻게 나올까요? 계속 저를 속이려 할까요? 아니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낼까요? 그리고 최지우가 덧붙였습니다. 네, 휴대폰, 모든 대화 기록 지금 당장 백업해. 클라우드, 외장하드 여러 군데 저장해놔. 그리고 녹음기 하나 사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 다음에 그가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하면은 무조건 전부 녹음해. 지우야, 그가 날 다시 찾아올까? 2천만 원을 손에 못 넣었으니 반드시 찾아올 거야. 그리고 그녀가 냉소했습니다. 김민준 성격에 네가 이렇게 대놓고 의심하는데 가만히 있을 리 없어. 그는 평생 부모님한테 귀하게 자라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성향이 강해. 그런데 네가 갑자기 통제불능이 됐으니 조급해질 거고 조급해지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지금 바로 도어록 바꾸고 집에 가서 짐 챙길게. 내가 같이 가줄게. 최지우도 일어섰습니다. 아니 괜찮아. 넌 서류 처리해주는 게 더 중요해. 나 혼자 할 수 있어. 최지우는 저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직접 부딪혀 봐야지. 명심해.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울고불고 사과하든 화를 내고 협박하든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돼. 한 번만 마음 약해지면 평생 그 집 식구들한테 뼈까지 발라먹힐 거야. 알아. 로펌을 나서는 순간에도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먼저 철물점에 들러 최고급 도어록을 샀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가에 가서 옷깃 안쪽에 숨길 수 있는 초소형 녹음기도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민준과 나의 집. 3년 전에 구입한 120제곱미터 아파트. 집값의 60%는 우리 집에서 보태주었고 대출 계약서에는 우리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제가 하나하나 신경 썼습니다. 커튼 색깔, 소파 재질, 베란다의 화초까지 모든 곳에 제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하고 열쇠를 꽂아 돌렸습니다. 현관에는 김민준의 슬리퍼가 아무렇게나 벗어져 있었고 거실 테이블에는 그가 떠나기 전에 보던 경제 잡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옅은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임신한 후로는 금연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지키지 않았나 봅니다. 모든 것이 3일 전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침실 옷장을 여는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민준이 즐겨 입던 명품 셔츠 몇 벌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아끼던 500만 원짜리 시계도 침대 옆 서랍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엄마가 해주신 금 예물 세트. 아까워서 한 번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자는 그대로였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재로 가서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가장 윗칸에 혼인관계 증명서,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칸의 중요한 계약서 파일들은 누군가 뒤적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할머니가 물려주신 비취 팔찌가 있었습니다. 값비싼 것은 아니지만 제게는 소중한 유품입니다. 다행히 그거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체였습니다. 서연아, 내 금 장신구 몇 개만 좀 빌려 쓸게. 나중에 돌려주마. 날짜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꼴입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저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현관 도어록을 교체하고 기존의 부품은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캐리어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에는 제 옷과 생필품, 산모 수첩을, 다른 하나에는 모든 중요 서류와 귀중품, 노트북, 외장하드를 담았습니다. 짐을 반쯤 쌌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의 이름을 보며 심호흡을 3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매우 조용했고 파도 소리나 소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야? 집.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그 2천만 원 보냈어? 아니 계약서도 안 보여주고 화상통화도 안 했는데 어떻게 보내? 박서연. 그가 소리쳤다가 다시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너 정말 날 안 믿는구나. 우리가 결혼한 지 4년인데 내가 널 속인 적 있어?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급하다고. 거래처에서. 김민준.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네, 동생. 제주도 휴가 사진 왜 지웠어? 전화기 너머로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 후 그가 말했습니다. 네가 잘못 본 거야. 미나가 올린 건 예전 사진이야. 네가 입고 있던 하늘색 스트라이프 셔츠 지난달에 내가 백화점에서 사준 거잖아. 23만 원짜리. 비싸다고 투덜거렸는데 내가 생일 선물이라고 우겨서 샀지. 영수증 아직 내 서랍에 있는데 구매 날짜 확인해 줄까? 그리고 내 뒤에 있던 호텔, 제주 신라 호텔이잖아. 내가 찾아봤는데 너희 가족 프리미어 스위트룸에 묵고 있더라. 하룻밤에 150만 원이야. 4박 5일이면 숙박비랑 비행기, 식비 합쳐서 최소 7. 800은 썼겠네. 그 돈은 어디서 났어? 박서연, 너 날 뒷조사했어?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는 그냥 알고 싶었을 뿐이야. 내 남편이 연차를 내고 출장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온 가족을 데리고 호화로운 휴가를 즐기면서 나한테는 2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 돈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건지. 내 어머니 내년에 갱신해야 하는 보험료 때문이지 맞아? 연 납입금 1,000만 원에 수혜자는 김미나로 되어 있는 그 저축성 보험 말이야. 네가 그걸 어떻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냐고? 김민준, 부부 공동재산이야. 나는 모든 돈의 흐름을 알 권리가 있어. 넌 매달 네 어머니한테 150만 원씩 생활비를 드렸고 그분은 그 돈으로 피부관리 받고 금을 사셨지. 넌 우리가 아기 교육비로 모으던 돈으로 내 어머니 보험을 들어주고 수혜자는 내 동생으로 해놨어. 지금 너희 가족은 내 돈으로 제주도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나한테 또 1,000만 원을 달라고? 내가 임신해서 머리까지 나빠진 줄 알아? 그건 네 돈이 아니야. 내가 번 돈이라고. 그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이야. 법적으로 절반은 내 거야. 게다가 이 집 살 때 우리 집에서 60%를 보태줬어. 지난 4년간 네가 네 부모님께 드린 돈. 나는 한 번도 뭐라고 한 적 없어. 효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너희 가족이 나를 현금 인출기로 생각할 줄은 몰랐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해? 박서연, 닥쳐. 내가 네 남편이야.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아주 기어오르시겠다? 감히 날 조사해? 똑똑히 들어. 그 일 0만 원 오늘 당장 보내. 안 보내면 어쩔 건데? 제가 나지막에 물었습니다. 안 보내면 이혼이야. 배부른 너를 어떤 남자가 데려가겠어? 집도 내 거고 돈도 내 거야. 넌 한 푼도 못 가져가.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김민준,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잘 들어. 첫째, 그 돈. 단 10원도 안 보내. 둘째, 이혼 좋아. 하지만 아이, 집, 돈, 내 몫은 한치도 양보 못해. 셋째, 너랑 네 가족. 지금 당장 제주도에서 짐 싸서 돌아와. 얼굴 보고 똑똑히 계산하자. 그리고 내 어머니가 내 집에서 빌려간 금부치들 내가 목록 만들어서 보낼 테니 3일 안에 돌려놓지 않으면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박서연, 너 진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가면이 벗겨졌으니 더는 연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캐리어 2개를 끌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집이라고 불렀던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 바꾼 도어록이 철컥 소리를 내며 잠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최지우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가 다 인정했어. 녹음 완료. 그리고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엄마 집으로 갈게. 아무것도 묻지 마. 천천히 다 얘기해줄게.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 순간 저녁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초봄의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 엄마가 싱글맘이 될지도 몰라. 하지만 엄마가 약속할게. 거짓 없는 세상에서 널 키워줄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김민준이 보낸 카톡 메시지가 연달아 떴습니다. 온갖 욕설과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보지도 않고 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멀리서 하나둘 켜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캐리어 2개를 끌고 아파트 입구에서 차를 기다릴 때 저녁 바람이 꽤 쌀쌀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외투를 여미고 배를 감쌌습니다. 아기는 엄마가 폭풍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지 조용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계속 울렸지만 누구인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김민준의 전화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카톡은 진작에 차단했고요. 세상이 비로소 조용해졌습니다. 택시 앱에는 3분 후에 기사님이 도착한다고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발끝을 내려다보며 머릿속으로는 빠르게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금 전 통화에서 김민준은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 편이 차라리 나았습니다. 더는 어떤 환상도 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배부른 너를 누가 데려가겠냐? 집도 돈도 다 내 거다. 같은 그의 협박은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최지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조급해지면 실수를 합니다. 그는 지금 꼬리가 밟힌 미친 개와 같았습니다. 하얀색 승용차가 제 앞에 멈췄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아이고, 짐이 많으시네. 이사 가세요? 기사님은 말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친정에 며칠가 있으려고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배가 많이 부르셨네. 몇 개월이에요? 남편분이 안 데려다 주시고? 출장 중이셔서요. 에휴, 남자들 돈 버느라 고생이지. 그래도 이렇게 배불렀을 때 혼자 짐 옮기면 위험해요. 다음부턴 꼭 가족들 부르세요. 기사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지만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이 모든 것이 참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과 24시간 전만 해도 저는 제 결혼 생활이 꽤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다정하고 시댁은 조금 깐깐하지만 그럭저럭 지낼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그 그럭저럭은 제가 참고 또 참아서 만들어낸 거짓 평화였습니다. 차가 엄마 집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제가 캐리어를 내리자마자 엄마가 아파트 안에서 황급히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제 팔을 붙잡고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괜찮아? 김민준 그 자식. 엄마 들어가서 얘기해요. 저는 아파트 입구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무거운 캐리어를 들어주려 했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허리가 좋지 않으신 엄마를 고생시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낑낑대며 짐을 들고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우가 오후에 전화 와서 대충 얘기 들었어. 김민준 진짜로 가족들 데리고 제주도에 놀러 간 거야? 그러면서 너한테 2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고?
저는 캐리어를 벽에 기대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 뱃속에 자기 아이까지 가졌는데 엄마는 분을 이기지 못해 손을 떨며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내가 당장 그 부모한테 전화해야겠다.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이 모양이냐고 따져야겠어. 엄마,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를 말렸습니다.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집 식구들은 이미 한통속이에요. 전화해봤자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그럼 어떡해?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렇게 안 줄 거예요. 저는 휴지를 뽑아 엄마의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지우가 다 처리해주고 있어요. 재산 보전 신청도 했고 그 돈도 안 보냈어요. 지금쯤 아마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거예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발신지는 제주였습니다. 저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녹음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서연, 감히 날 차단해? 김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 말만 해. 나 바빠. 바빠? 뭐가 바쁜데? 나 물 먹일 궁리하느라 바빠? 똑똑히 들어. 내까짓 게 잔머리 좀 굴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진명이 내 이름이야. 집안 돈도 전부 내 거고 넌 그냥 남이야. 등기부 등본에 우리 둘 이름 다 올라가 있고 대출도 같이 갚았어. 그리고 집안 돈, 당신 월급 400만 원에서 대출금 빼고 10, 당신 어머니 용돈 빼고 10 빼면 남는 돈 100만 원으로 지난 4년간 당신 옷값, 밥값, 저재피, 자동차 기름값, 보험료 뭐가 감당이 됐는데? 전부 내가 메꿨잖아. 김민준, 내가 4년 동안 쓴 가계부 가져와서 하나하나 따져줄까? 전화기 저편에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너 가계부를 썼어? 그럼 안 썼을까봐?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저는 냉소했습니다. 내가 말 안 했다고 모르는 게 아니야. 그냥 부부 사이에 그렇게까지 따지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그런데 이제 보니 내가 너무 순진했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번엔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숨긴 건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부모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평생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어 하셨어. 미나도 계속 가자고 조르고 내가 아들이고 오빠인데 어떻게 모른 척해? 그 돈은 정말 프로젝트에 필요한 돈이었어. 널 속인 건 내가 잘못했지만 너도 내 입장을 좀 이해해줘. 또 감정에 호소하는 수법. 김민준,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내 집에서 빌려간 금부치들은 언제 돌려줄 거야? 무슨 금부치? 난 몰라. 모른다고? 네, 어머니가 쪽지까지 남겨두셨는데 잠깐 빌려 쓴다고. 내가 그 쪽지 사진 찍어서 보내줄까? 아니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찾아달라고 할까? 박서연, 너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야겠어? 그가 다시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건 우리 엄마잖아. 내 장신구 몇 개 가져간 게 뭐 그리 대수야. 넌 김씨 집안 며느리 아니야? 시어머니 공경하는 게 당연하지. 당연하다라. 저는 그 말을 되뇌며 웃었습니다. 그럼 내 어머니한테 전해. 그렇게 한 가족이면 왜 보험 수혜자는 내가 아니라 김미나로 해놨는지, 매달 150만 원씩 생활비 받아가면서 왜 임신한 며느리한테 영양제 하나 안 사주고 피부 관리실이랑 금은방에 다 썼는지, 당신 아들이 연차 내고 가족 여행 가면서 왜 나한테는 출장이라고 거짓말했는지. 너랑은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리고 집도 당신 거고 돈도 당신 거라고 했지?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판사가 과연 임신 34주 된 아내를 집에서 내쫓을지, 부부 공동 재산을 아내 돈 빼돌려 여행 가고 자기 가족한테 퍼주는 남편한테 줄지 어디 한번 보자고. 네가 감히 날 고소해? 내가 감히 못할 것 같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속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지난 4년간의 제 인내와 당연하게 여겨졌던 제 희생, 그리고 사랑과 약속을 믿었던 어리석은 제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모든 통화를 듣고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짐승 같은 놈들. 온 가족이 다 똑같아. 엄마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연아, 이 결혼 무조건 끝내야 해. 엄마가 지지할게.
아기는 낳아서 엄마가 같이 키워줄게. 그런 집구석에서 마음고생 하느니 우리끼리 사는 게 100번 나아. 저는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익숙한 비누 향기에 코끝이 찡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그냥 다 허무해서 그래. 허무하면 그만두면 돼. 엄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아까운데. 김민준 그놈, 너 같은 여자 다시는 못 만나. 설령 혼자라도 엄마가 너희들 평생 책임질게.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번호였습니다. 저와 엄마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부러 한 톤 높인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다, 어머니. 우리 민준이가 철이 없어서 너 속상하게 했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감정 상하면 안 된다. 내 뱃속엔 우리 김씨 집안대를 이을 손주가 있잖니. 어머님, 저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호칭이 꽤나 불쾌했던 모양이지만 꼭 참는 듯 했습니다. 그게 민준이한테 들어보니 네가 오해를 좀 한 것 같아서. 그 2천만 원은 정말 필요한 돈이었어.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제주도 온 건 애미가 잘못했다. 내가 평생 바다 한번 제대로 못 가본 게 아니라서 우리 민준이가 효심이 깊어서 연차 내고 우릴 데리고 온 거야. 너한테 말 안 한 거는 네가 배도 무거운데 괜히 따라오고 싶어 할까 봐 그랬지. 먼 길 오가면 너랑 아기한테 안 좋잖아. 정말이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돈이 시어머니 보험료 때문이라는 걸 몰랐다면 저도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럼 김민준이 출장이 아니라 연차 내고 가족여행 간 게 맞다는 말씀이시네요? 연차는 맞는데 겸사겸사 일도 보고 걔네 회사 제주도 프로젝트 없어요. 어머님 거짓말도 좀 앞뒤를 맞춰서 하셔야죠. 그리고 어머님이 제 집에서 가져가신 금부치들은 언제 돌려주실 건가요? 아이고 얘는 뭘 그렇게 따지니. 내가 잠깐 빌려 쓴다는데 안 돌려줄까봐? 얼마나 빌리실 건데요? 차용증은요? 어머님 아드님은 그게 저한테 주는 효도 선물이라던데 돌려줄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빌린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져가신 건가요? 박서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태도야?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어른이 네 물건 좀 썼다고 그렇게 따져야겠어? 자고로 아랫사람은 윗사람 공경하는 게 도리야? 우리 민준이가 밖에서 돈 버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넌 집에서 편하게 놀면서 그 돈 쓰면서 고작 장신구 몇 개 가지고 이렇게 난리야. 아주 교양이 없구나. 제가 놀고 있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 임신 전에는 월급 500 넘게 받았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거고요. 지난 4년간 이 집 생활비 대부분 제가 냈어요. 김민준 월급은 절반은 어머님 드리고 남은 돈으로는 자기 용돈 쓰기도 빠듯했어요. 도대체 누가 누구 돈을 썼는지 정말 모르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아주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구나. 민준아, 너 이리 와봐. 네가 얻은 마누라 좀 봐. 감히 나한테 이렇게 대들어. 전화기 너머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김민준의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박서연,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무슨 사과요? 당신네 가족이 합심해서 내 돈 뜯어내려 한 거? 당신 어머니가 내 예물 훔쳐간 거? 김민준, 다시 한번 말할게. 3일 안에 금부치 돌려놔. 안 그러면은 경찰 부를 거야. 당신 어머니 절도죄로. 내가 감히 못할 것 같아?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분을 이기지 못해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들 한다, 정말. 너무들 해. 내가 당장 네 아빠한테 전화해야겠다. 우리 집이 그렇게 만만해 보여? 엄마, 아빠 걱정하시게 하지 마세요. 아빠 지금 지방 현장에 계시잖아요. 오시는 데만 며칠 걸려요.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박서연, 너 두고 봐. 우리 오늘 밤 비행기로 돌아갈 거야. 도망갈 생각 마. 김민준이었습니다. 돈도 못 받고 어머니 금부치도 돌려줘야 할 판이니 그도 단단히 화가 난 모양입니다. 저는 문자를 보며 몇 초간 생각하다 결심했습니다.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요즘 아파트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어슬렁거린다고 순찰 좀 강화해달라고 해주세요. 특히 우리 동 앞으로요. 그리고 현관문은 이중으로 잠그고 안전고리까지 걸어두세요. 엄마는 즉시 제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것들이 집으로 쳐들어오려고? 개가 궁지에 몰리면 사람을 무는 법이죠. 저는 창가로 가서 짙어지는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온다니 아주 성대하게 환영해줘야죠. 저는 휴대폰을 들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112입니다. 경찰이죠? 신고 좀 하려고요. 어떤 사람이 저를 협박하고 오늘 밤 저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할 것 같아요. 주소는. 저는 임신 34주차 산모고 지금 혼자 있어서 너무 무서워요. 경찰에 신고한 후 저는 최지우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오늘 밤 쳐들어올지도 몰라. 경찰에 신고했어. 경찰 출동 기록도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지. 최지우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당연하지. 몸조심하고 절대 문 열어주지 마. 내가 지금 그리로 갈게. 아니 괜찮아. 엄마도 계시고 경찰에도 신고했어. 넌 재산보전 신청권이나 계속 신경 써줘. 알았어. 계속 연락하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소파에 다시 앉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 걱정 마. 엄마랑 할머니가 있잖아. 나쁜 사람들은 엄마가 한 명도 용서 안 할 거야.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밤 9시 엄마는 국수를 삶고 달걀 프라이를 2개 부쳐서 제게 억지로 먹였습니다.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하늘이 무너져도 밥은 먹어야 해. 엄마는 제 손에 젓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반 그릇을 비웠지만 입맛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실 TV에서는 막장 드라마가 시끄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오히려 그 소음 덕분에 집 안이 덜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로 김민준에게서 더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폭풍 전야에 낮은 기압처럼 말입니다. 엄마, 이제 그만 주무세요. 제가 지킬게요. 잠이 와야 자지. 엄마는 제 옆에 앉아 아기 옷을 뜨개질하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그 자식이 진짜 쳐들어오면 내가 빗자루로라도 쫓아내야지. 경찰이 있잖아요. 저는 엄마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법이 있는데 함부로 못 그럴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김민준이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10시 30분 제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였습니다. 박서연님, 지금 댁 앞에 몇 분이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하는데 분위기가 험악해서 들여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몇 명이고 어떻게 생겼나요? 저는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4명입니다. 노부부 한 쌍에 젊은 남녀 1명씩요. 젊은 남자가 자기 장모님 댁이라고 소리치면서 들어가려 해서 저희 경비원들이 막다가 몸싸움이 날 뻔했습니다. 김민준과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정말로 제주도에서 밤 비행기를 타고 온 모양입니다. 절대 들여보내지 마세요. 제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곧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경비원분들께도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 그 남자가 폭력을 쓸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엄마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왔어요. 우리 집 앞에요.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뜨개질거리를 내려놓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내려가 봐야겠다. 안 돼요. 제가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는 여기 계세요. 경찰에 신고했으니 경찰이 처리할 거예요. 엄마가 내려가셨다가 저 사람들이 밀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엄마는 저를 보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다시 소파에 앉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10시 50분. 아래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의 고함, 여자의 비명, 그리고 경비원의 제지하는 목소리. 비켜요. 여기 우리 장모님 댁이라고. 박서연 당장 나와.
김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몇 층을 뚫고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경찰 부릅니다. 불러요. 경찰 오면 뭐가 달라지는데. 내가 내 아내 데리러 왔다는데 뭐가 문제야. 곧이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하네. 이 늙은이가 제주도에서부터 쫓아왔는데 물 한 잔을 안 주네. 박서연, 너 이 은혜도 모르는 것. 그리고 김미나의 앙칼진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서연, 문 열어. 네가 뭔데 우리 오빠를 차단해? 네가 뭔데 우리 오빠 돈을 조사해? 그건 우리 오빠 돈이야. 너랑 상관없다고. 당장 문 안 열면 부숴버릴 거야. 쿵, 쿵, 쿵. 정말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의 흐느낌과 뒤섞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으로 다가가 고양이 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복도에는 김민준의 가족 4명이 문 앞에 몰려 있었습니다. 김민준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주먹으로 문을 내려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다리를 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서 있었고 김미나는 허리에 손을 얹고 경비원에게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원 2명이 그들을 막아섰지만 함부로 힘을 쓰지는 못하는 듯 했습니다. 박서연님, 보고 계시죠? 경비원 1명이 문 안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안쪽 나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쇠로 된 현관문은 잠근 채 안전고리도 걸어두었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김민준이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박서연, 너 드디어 나왔구나. 그가 달려와 쇠창살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문 열어. 당장 열라고. 할 말 있으면 조용히 해. 문 부수지 말고. 제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습니다. 조용히? 너랑 할 말 없어. 문 열어. 여긴 내 장모님 댁이고 난 들어갈 권리가 있어. 여긴 우리 엄마 집이고 난 당신을 들여보내지 않을 권리가 있어. 저는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며 문득 이 남자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4년간 제가 사랑하고 결혼했던 남자가 지금은 히스테리에 빠진 이방인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경비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들었죠? 여기가 자기 집이래요. 내가 남편인데 왜 못 들어가냐고요. 경비원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문 안 열 거예요. 그리고 김민준 씨, 당신은 지금 저를 협박하고 있고 저는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진정하는 게 좋을 거예요. 경찰 오면 당신만 불리해져요. 네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김민준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네가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해? 박서연, 너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똑똑히 들어. 오늘 이 문 네가 열든 내가 부수든 무조건 열게 될 거야. 그가 발로 문을 차려는 순간 계단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뭐 하는 겁니까? 멈추세요.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경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경찰 아저씨, 잘 오셨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저 며느리가 아들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요. 이 늙은이가 제주도에서부터 왔는데 물 한 잔을 안 준다고요. 경찰관님, 제가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뚫고 말했습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문 밖에 저 사람들이 저를 협박하고 저희 집에 강제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저는 임신 34주차 산모고 지금 혼자 있어서 너무 무서워요. 경찰은 저를 한 번, 그리고 문 밖에 흥분한 가족들을 한 번 쳐다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모두 진정하십시오. 나이 든 경찰관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김민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뒤로 물러서세요. 문 앞을 막지 마시고요. 여기가 제 아내 집이라고요. 아내 집이라도 강제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당신 아내가 당신을 협박 혐의로 신고했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그건 화가 나서 아내가 저랑 제 동생 어머니까지 다 차단하고 저희 어머니를 도둑으로 몰았다고요. 경찰관님이 한번 판단해보세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경찰관님, 제 시어머니가 제 동의 없이 제 예물 금부치 약 500만 원어치를 가져갔습니다. 빌린다는 쪽지를 남겨두었고요. 돌려달라고 하니 오히려 저를 모욕하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쪽지 사진을 문틈으로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그 쪽지입니다. 그리고 제 남편 김민주는 제게 두고 보자. 오늘 밤 돌아갈 테니 도망갈 생각 마라는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캡처본도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받아보고는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경찰 아저씨 제발 듣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우리 아들이 사준 거야. 어떻게 제 것이 돼. 내가 내 아들이 사준 물건 좀 썼다고 도둑으로 몰리다니. 어머니, 김민준이 급히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사주셨다고요? 구매 영수증 있습니까? 그게 무슨 영수증이 필요해요. 아들이 효도한다고 사준 건데. 그러니까 그 금부치들이 지금 어머님께 있다는 말씀이시죠.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관님, 그 금부치들을 구매한 영수증과 카드 결제 내역 전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 혼전 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김민준의 은행 거래 내역을 보면 최근 반년 동안 고액의 금부치를 구매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계속 아들이 사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여 재산 출처에 대해 명확히 밝힐 의향이 있습니다. 제 말에 문 밖의 가족 4명의 얼굴이 모두 굳어졌습니다. 김민주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고 시어머니는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집안 망신이다. 꼭 이렇게 경찰까지 불러서 동네 구경거리 만들어야겠니? 망신은 아버님이 시키고 계시죠. 저는 제 자신과 제 아이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시아버지는 경찰을 향해 말했습니다. 경찰 양반, 이거 다 집안일입니다.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그만 돌아가시죠. 이제 와서 집안일이라고요? 젊은 경찰관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까 욕하고 문 부수려고 할 때는 집안일인 줄 모르셨습니까? 임신한 산모 집 앞에 몰려와서 소란 피우는 게 집안일입니까? 아니면 업무방해 입시요? 저희는 문 안 부궈요, 그냥. 김미나가 변명하려 하자 관리소장이 나섰습니다. 복도에 CCTV 있습니다. 아까 이분이 문 부수려고 한 거 다 녹화됐습니다. 김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박서연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첫째, 저 사람들이 당장 여기서 떠나게 해주세요. 다시는 저와 저희 가족을 괴롭히지 못하게요. 둘째, 제 시어머니가 가져간 금부치 3일 안에 돌려놓지 않으면 절도죄로 고소할 겁니다. 셋째, 저는 김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을 신청하겠습니다. 박서연, 너 미쳤어? 김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아주 멀쩡해요. 경찰관님, 제 남편 김민준이 여러 차례 저를 언어적으로 협박했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저는 현재 임신 말기 상태로 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상황 파악됐습니다. 김민준 씨,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십시오. 다시는 박서연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금부치가 정말 박서연님 소유라면 즉시 돌려주십시오. 신변 보호 요청은 법원에 신청하시면 저희가 오늘 출동 기록을 증거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 가요. 여긴 내 장모님 댁인데 내가 왜 가? 김민준 씨, 경찰의 목소리가 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시면 업무 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파출소로 연행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김민주는 그제야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경찰과 저를 번갈아 노려보더니 결국 벽을 한번 걷어차고는 돌아섰습니다. 박서연, 너 나한테 이따위로 한 거 두고 봐. 그는 그 말을 남기고 계단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부모와 동생도 그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원망스럽게 쏘아보았습니다. 경찰은 제게 몇 가지를 더 당부하고 돌아갔습니다. 복도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안전고리까지 걸고는 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달려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경찰이 쫓아냈어. 저는 엄마 품에 안겨 온몸을 떨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제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문을 열었다면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 더 못 있겠어요. 저 사람들 또 올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 너희 집으로 가. 아니요, 그 집도 이제 안전하지 않아요. 지우가 단기 임대 오피스텔을 구해줬어요. 보안이 아주 좋다고 했어요. 오늘 밤 그리로 갈래요. 엄마도 같이 가. 엄마는 여기 계세요. 저 사람들이 제가 여기 없는 걸 알면 또 엄마를 괴롭힐지도 몰라요. 엄마가 계셔야 저들도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제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아요. 엄마는 제 말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 딸 팔자도 참, 엄마, 나 괜찮아. 예전에는 내가 눈이 멀었었지만 이제는 똑똑히 봤으니 오히려 잘된 일이야. 엄마 울지 마세요. 엄마 울면 내가 더 힘들어. 저는 간단히 짐을 챙겼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우가 돌봐줄 거예요. 엄마는 문 꼭 잠그고 누가 와도 열어주지 마세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엄마 집 창문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창가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최지우였습니다. 어디쯤이야?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릴게. 거의 다 왔어. 아파트 입구에 이르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최지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하여 밤의 도로 속으로 합류했습니다. 경찰 쪽에는 내가 얘기해뒀어. 오늘 출동 기록 자세하게 남겨둘 거야. 네가 신변보호 요청할 때 유리할 거야. 오피스텔은 내 친구 명의로 계약했어. 그들이 절대 못 찾을 거야. 우선 거기서 지내. 고마워. 우리 사이에 뭘. 최지우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김민준, 이제 어쩔 거야? 이혼 합의서는 내가 다 써놨어. 내일이라도 바로 보낼 수 있어. 저는 창밖에 네온 사인을 보며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보내줘. 그리고 김미나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줘. 시어머니가 든 보험, 수혜자가 김미나였잖아. 김민준이 그 돈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애쓴 것도 그렇고 그 동생한테 잘해주는 게 좀 이상해. 그냥 남매 사이가 아닌 것 같아. 최지우가 저를 챙 돌아보았습니다. 너 설마 걔네 둘이? 나도 몰라. 그냥 알아봐줘. 내가 도대체 어떤 인간이랑 결혼했던 건지, 어떤 집구석에 발을 들였던 건지 알아야겠어. 알았어. 최지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알아볼게. 땅을 파서라도 전부 다 알아내줄게. 단기 임대 오피스텔은 시내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에 있었습니다. 보안이 철저했고 엘리베이터도 카드를 찍어야 탈 수 있었습니다. 최지우는 제게 방 하나, 거실 하나짜리 오피스텔을 구해주었습니다. 가구도 완비되어 있었고 깨끗했습니다. 우선 여기서 지내. 돈 걱정은 하지 마. 최지우가 열쇠를 건네며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현금 200만 원이야. 비상금으로서. 너 지금 몸도 무거운데 쪼들리게 살지 마. 저는 거절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나중에 갚을게. 또 그런다. 그만하고 쉬어. 내일부턴 진짜 전쟁이야. 최지우가 돌아가고 저는 간단히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받았던 전화, 김미나의 인스타그램, 김민준의 분노의 찬고함, 그리고 복도에서 보았던 그의 일그러진 얼굴이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좋은 아빠를 골라주지 못했네.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너한테는 깨끗한 세상만 보여줄게. 다음날 아침 저는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최지우였습니다. 일어났어? 이혼 합의서? 내 이메일로 보냈어. 확인해보고 문제 없으면 오늘 바로 출력해서 보낼게.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최지우가 보낸 PDF 파일이 있었습니다. 2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달랐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아이 양육권은 나에게 있다. 김민주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소득의 30%를 양육비로 지급한다. 둘째, 아파트는 내가 지분 60%를 가진다. 매각 시 지분 비율대로 나눈다. 셋째, 김민준 명의의 모든 금융 자산은
결혼 기간 동안 증식된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분할한다. 넷째, 김민준이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이전한 재산은 악의적인 재산 은닉으로 간주하여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다섯째, 이혼 소송 비용은 전부 김민준이 부담한다. 저는 문제 없음이라고 답장을 보내고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김민준 및 그의 직계 가족은 내 동의 없이 아이를 만나거나 접촉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해줘. 최지우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 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요구야. 바로 수정해서 일시간 뒤에 출력할게. 그에게는 어떻게 전달할 거야? 집으로 등기우편 보내고 이메일로도 보내줘. 그리고 확인하라고 문자도 보내고. 알았어. 그리고 김미나에 대해서 알아낸 게 좀 있어. 점심때 내가 그리로 갈게.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저는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받았습니다. 서연아, 나야. 김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쳐 있었고 애원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 어젯밤엔 내가 잘못했어. 너무 흥분했어. 부모님은 연세 드셨고 미나는 철이 없고 나도 걔네들한테 등 떠밀려서 그랬어. 서연아, 우리 4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곧 아이도 태어나는데 정말 이혼까지 해야겠어? 또 시작이었습니다. 때렸다가 어루만지는 수법. 이혼하자고 한 건 당신 가족이야. 저는 창가로 가서 말했습니다. 김민준, 나는 당신한테 4년의 시간을 줬어. 당신 가족한테도 수많은 기회를 줬고, 그런데 당신들은 날 바보 취급하고 현금 인출기, 아니 그냥 남 취급했잖아. 이제 와서 우리가 부부였다고?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 돈 이제 필요 없어.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금부치 다 돌려주라고 할게. 서연아, 제발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약속할게. 앞으로 월급 통장 다 너한테 맡기고 다시는 몰래 어머니한테 돈 드리는 일 없을게. 당신의 약속? 이제 나한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리고 몰래 돈 드리는 게 아니라 부부 공동재산 은닉이야. 이혼 합의서. 오늘 당신 집으로 갈 거야. 읽어보고 문제 없으면 구청 가서 도장 찍자. 아이는 내 성을 따를 거고 양육비는 법대로 주면 돼. 박서연,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 아이는 우리 김씨 집안 핏줄인데 왜 네 성을 따라? 당신과 당신 가족은 그 아이의 가족이 될 자격이 없으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그 후로 몇 시간 동안 저는 10통이 넘는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울면서 사정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아이를 봐서 참으라는 사람, 저를 망신 주겠다고 협박하는 사람까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통화를 녹음하고 차단했습니다. 점심때 최지우가 찾아왔습니다. 김미나, 최근 6개월 동안 매달 300만 원 이상을 썼더라? 명품 가방, 화장품, 여행. 그런데 걔 월급은 200도 안 돼. 돈 출처는 대부분 김민준이었고 일부는 네 시어머니가 준 돈이었어. 그리고 지난달에는 3천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전액 현금으로 김민준이 결제했더라. 너희 부부 공동재산으로.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차를 전액 현금으로? 이건 단순한 남매 사이가 아니야, 서연아. 김민준, 너한테는 그렇게 깐깐하게 굴면서 김미나한테는 딸 키우는 것보다 더하게 퍼붓고 있었어. 그리고 내 병원 쪽 지인 통해서 알아봤는데 김미나가 작년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더라?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은 김민준이었고 관계란에는 오빠라고 적혀 있었대. 임신, 중절? 네가 김민준이랑 결혼 2주년 기념일 즈음이었을 거야. 그때 그가 일주일 동안 지방 출장 간다고 했었지. 기억나? 기억나. 그때 돌아오면서 미안하다고 나한테 목걸이 사줬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감동했었고, 그럼 그때 그 출장이 김미나 수술 때문이었단 말이야?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 서연아, 그 집은 뿌리부터 썩었어. 김민준의 여동생에 대한 감정은 이미 정상적인 남매 관계를 넘어섰어. 내가 보기에 김미나는 네 시부모님 친딸이 아닐 수도 있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정상적인 편애,
김민준의 기형적인 헌신, 그들은 모두 김민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저는 그저 그들의 공주님을 부양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어? 수술 기록, 내가 사본을 구해볼게. 김민아의 소비 내역, 김민준의 이체 기록, 전부 명백한 증거야. 여기에 시어머니 보험 수혜자, 내 금부치, 그가 너한테 거짓말하고 휴가 간 것까지 더하면 김민준의 과실을 입증하고 재산 분할해서 너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해. 서연아, 이 결혼은 무조건 끝내야 해. 그리고 그놈 껍데기까지 벗겨 먹어야 해.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좋아, 지우야. 그럼 2가지만 더 부탁할게. 첫째, 김민아 수술 기록 어떻게든 구해줘. 둘째, 흥신소 좀 알아봐줘. 김민준이랑 김민아, 둘이 도대체 얼마나 더러운 관계인지 알아야겠어. 최지우가 잠시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어? 모르고 바보처럼 사는 것보단 나아. 내가 지난 4년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연극 속에서 살았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어. 오후 2시 등기우편으로 이혼 합의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우체국 오토바이를 보았습니다. 김민준,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 저녁이 되자 제 휴대폰은 다시 불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준의 친척들이었습니다. 서연아, 나 민준이 고모다. 부부싸움 좀 했다고 어떻게 이혼 서류를 보내니? 박서연 씨? 나 민준이 외삼촌인데 남자가 실수 좀 할 수도 있지. 시어머니가 물건 좀 썼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저는 스피커폰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이 지쳐서 말을 멈췄을 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이혼 합의서는 이미 발송되었고 자세한 사항은 제 변호사와 상의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저를 괴롭히시면 사생활 침해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차단했습니다. 밤 8시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그 사람들이 또 왔어. 이번에는 사람들을 더 많이 데리고 와서 아파트 단지에서 난리야. 네가 사기 결혼을 했다느니, 뱃속의 아이가 민준이 아이가 아니라느니 온갖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엄마, 문 꼭 잠그고 절대 나가지 마세요. 제가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이미 신고했는데 아직 안 와. 걔네들 네 이름이랑 온갖 욕설을 적은 피켓까지 들고 있어.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봐. 저는 관리소장과 통화했습니다. 박서연님, 빨리 한번 와보셔야겠어요. 이 사람들이 입구를 막고 있어서 다른 주민들한테까지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안 가요. 그 사람들한테 전해주세요. 지금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다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생활 침해로 고소할 거라고요. 그리고 현장 상황, 특히 피켓 내용이랑 그 사람들 얼굴 선명하게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전부 증거로 쓸 겁니다. 저는 곧바로 최지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우야, 그들이 우리 엄마 아파트 단지에서 시위하고 있어. 현수막 걸고 온갖 더러운 소문을 퍼뜨리고 전부 고소할 거야.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나도 봤어. 내 형부가 동영상 보내줬어. 걱정 마. 이 정도면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내가 당장 고소장 작성할게.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전과 있는 사람도 몇 명 있더라. 이번에 싹 다 정리하자. 그리고 언론에 좀 흘릴까? 임신한 아내, 사기 결혼으로 모함한 시댁, 뭐 이런 자극적인 제목으로. 좋아. 그들이 망신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어. 온 세상 사람들이 김씨 집안의 진짜 얼굴을 보게 해줘. 이 동네에서 다시는 고개 들고 다니지 못하게. 알았어. 내 전문 분야잖아. 내일 아침 내가 그 가족들 전부 유명인으로 만들어줄게. 전화를 끊자마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서연, 너 진짜 독하다. 감히 이혼 서류를 보내? 내가 말했지. 이혼은 없어. 집도 돈도 아이도 다 내 거야. 넌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럼 법정에서 보자. 판사가 과연 술에 취해 아내를 협박하고 재산 빼돌리고 온 가족 동원해서 아내를 모함하는 남자한테 아이를 줄지 아니면 경제력 있고 당신네 가족의 모든 추악한
비밀을 증거로 가지고 있는 엄마한테 아이를 줄지. 그리고 김미나가 작년에 수술 받은 거 내가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당신이 매달 그 애한테 얼마씩 보내는지 내가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전화기 저편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김민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서연, 너 날 조사했어. 그럼 가만히 있었을까봐? 당신네 가족한테 뼈까지 발라먹힐 때까지? 김민준, 이제 판이 바뀌었어. 이번엔 내가 패를 개차례야. 다음날 아침, 저는 휴대폰 알림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현실판 막장 드라마 임신 8개월 아내 사기 결혼으로 모함한 시댁이라는 제목의 글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글에는 어젯밤 시위 현장 사진, 김민준과 나눈 대화 캡처, 시어머니의 쪽지, 김미나의 인스타그램 사진, 그리고 제 산모 수첩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시댁이 아직도 있네? 임신한 아내한테 저게 할 짓이야? 수술 동의서에 오빠가 서명했다는 거 소름 돋는다. 저 가족 신상 털어서 망신 줘야 해. 최지우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내가 조금 거들었을 뿐이야. 자기들이 알아서 불을 지폈는걸. 이제 여론은 완전히 우리 편이야. 김씨 집안. 지금쯤 아마 미치기 일보 직전일걸. 곧 너한테 연락 올 거야.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아니나 다를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그 사람들 지금 인터넷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대. 자기네 집 앞에 사람들이 계란 던지고 페인트 뿌려서 우리 아파트 단지 앞으로 또 몰려왔어. 너 보고 나와서 해명하라고 난리야. 저는 최지우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자들 앞에서 울부짖고 있었고 김민주는 아내가 산후우울증이라 그렇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그들은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지우의 목소리가 모든 소음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서연 씨의 변호사 최지우입니다. 김민준 씨와 그 가족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재산 은닉에 대해 저희는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사법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제 의뢰인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지우는 김민준의 귀에만 들릴 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정말 여기서 대질신문이라도 할까요? 당신이 동생한테 차 사준 기록, 어머니 보험 수혜자 서류, 당신 출장, 거짓말한 휴가 신청서, 그리고 당신이 내 의뢰인한테 보낸 협박 문자,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다 읽어드릴까요? 순간 모든 소음이 엎었습니다. 몇 초 후 시아버지의 지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그만하자. 집에 가자. 제발. 그날 오후 김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비굴한 말투였습니다. 서연아, 나 민준이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다 오해야. 제발 아이를 봐서라도 우리 가족 체면 좀 살려줘. 이혼 서류 도장 찍을게. 조건은 협의하자.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저는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곧이어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어미가 잘못됐다. 금부치 다 돌려줄게. 돈도 필요 없어. 제발 이혼만은. 우리 집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녀. 미나는 회사에서 잘렸고 내 시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셨어. 제발 고소 좀 취하해줘. 어머님, 금부치는 당장 돌려주세요. 시아버님 쓰러지신 건 저와 상관없으니 병원에 연락하세요.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박서연, 너 정말 우리 가족 다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에 최지우가 찾아왔습니다. 김씨 집안에서 합의하자고 연락 왔어. 조건은 이혼은 하되 재산 분할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그리고 네가 공개적으로 해명해달라는 거야. 꿈도 크네. 나도 그렇게 대답했어. 우리 조건대로 안 하면 법정에서 보자는 말과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2억 원을 추가했지. 김미나는 회사에서 징계 해고됐고
시아버지는 병원에 입원 중이야. 그들은 더 버틸 힘이 없어. 그때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우리 민준이도 내가 잘못 키웠다. 제발 우리 가족 살길 좀 열어다오. 아버님, 살 길을 막은 건 제가 아니라 아버님 가족입니다. 제 변호사가 보낸 합의서대로 서명하세요. 그러면 고소는 취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때는 김민아의 비밀까지 전부 공개될 겁니다. 알겠다. 알겠어. 우리가 서명하마. 3일 후 최지우의 사무실에서 이혼 합의서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김민준과 그의 가족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김민준은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합의서에 따라 아파트는 제 명의가 되었고 김민준이 빼돌린 재산 약 4억 2천만 원과 정신적 피해보상금 2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져갔던 금부치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그들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후회,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저는 최지우의 차를 타고 엄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 따뜻한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서연아, 이제 다 끝났어. 앞으로는 엄마랑 우리 손주랑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저는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돌아왔어. 이혼 후 저는 엄마 집에서 안정을 취하며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예정일보다 2주 이른 새벽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12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쏙 빼닮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름을 박선우라고 지었습니다. 선우가 태어난 날 저녁, 김민준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패쑥한 얼굴로 저와 제 품에 안긴 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서연아, 아이 낳았다는 소식 들었어. 그냥 얼굴만이라도 보려고 엄마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여긴 왜 와? 당장 나가.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 아이의 아빠가 될 자격이 없어요. 김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선우의 100일 잔치는 조촐하게 가족들과 최지우만 모여 치렀습니다. 저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고 집에서 일하며 선우를 돌봤습니다. 김민주는 약속대로 매달 양육비를 보냈고 가끔 아이 선물을 사서 집 앞에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선물을 받지도 버리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어느 날 최지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김민준 아버지 돌아가셨대. 폐암 말기셨다더라.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민준, 걔 아버지 장례 치르고 다음날 바로 지방으로 발령 신청해서 내려갔대.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조용히.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든 선우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널 사랑해. 아주 많이.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남은 것은 오직 현재의 행복과 미래에 대한 희망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박서연 그리고 선우의 엄마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